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 건축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안명관입니다. 자, 우리 이제 26년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4월 4일 날. 기출문제 풀이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4월 4일 날 시험 봤던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 할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변별력은 한 중상 정도 됩니다. 물론 어려운 것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됐고, 다소 조금 변형된 문제가 좀 일부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뭐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뭐 노멀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중에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좀 보였고,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구조역학 쪽에서. 자, 그런 문제는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어려운 문제는요, 결국에는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못 풉니다. 네,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이제 운이 좋냐, 운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큰 실망감 갖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자, 시험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점수대는 다 지금 나왔을 거야. 합격 커트라인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이트 쪽에서 이제 응시했던 점수를 다 올려가지고 한번 그 평균을 내보죠. 평균을 내가지고 내가 그 평균 밑이냐 위냐 하는데, 그거를 물론 신뢰도는 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좀 평균 이하다 해가지고 좌절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결과는 까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이제 결과를 조만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끝까지 기출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총론 안 나왔습니다. 자, 일반 구조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국가 측에서는 일반 구조가 크게 비중이 없다 그랬지. 나와봤자 3문제, 4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면 3문제. 자, 토질편 역시 출제가 안 돼 있고, 기초 구조에서 좀 안 나왔다는 게 약간 좀 넌센스입니다. 약간 좀 아쉽죠. 기초 구조 편이 개정된 내용도 좀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개정된 문제를 내기가 아마 출제위원 분들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봐요. 자, 비보강 기둥. 자, 비보강 기둥인데, 말로만 딱, 단어로만 딱 보게 되면, 보강이 안 된 기둥? 혹시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기둥은 철근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비보강 기둥은 이제 치수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조적조 용어의 정의 편에서, 이제 KDS 편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쪽 방향을 우리가 C1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한 변을 우리 C2라고 했을 때, C1과 C2의 관계는, C2는 좀 장변, C1은 단변이라고 했을 때, 단변 대비 장변의 비가 3배를 넘지 않는, 초과하지 않는 그런 기둥을 비보강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접합부 일반상, 이건 기출문제죠. 자, 그리고 구조역학 쪽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자, 캔틸레버 모멘트 발력,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 라멘 구조의 부재력 및 발력을 계산하는 거. 이 문제였죠? 여기에 모멘트가 걸려 있었지, 이렇게. 예. 정정 라멘에서. 그래서 기둥 부재, 보호 부재가 어떻게 인장제냐, 압축제냐, 힘 모멘트 크기는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인데, 쉽게 풀 수 있었고, 문제는 이거예요. 재료역학 문제. 이 보의 전달 능력을 구하는 거는 SG거든요. 예, 이거거든요. 근데 단면리차 모멘트, 보의 유압, 보의 폭, 그리고 작용하는 그때 전단력, 그치? 전단력 몇 킬로뉴턴인지. 근데 이 단면계수, 이 G값, 단면계수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야. 단면계수를. 근데 단면계수는 뭡니까? 그 단면의 도심에서부터 도심축까지 떨어진 거리하고 면적을 곱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 문제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의 유형을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여러분들은 좀 판단하실 수 있어. 그치? 네.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캔틸레버 최대 최진비.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문제 정도가 이 문제하고 이 문제 2문제 정도가 좀 새로웠던 문제고.
자, 하중 비대진에서 이제 풍하중 설계 풍속에 대한 고려 계수. 우리 풍하중은 뭐였죠? 설계 풍속? VH 구하는 거죠. 예. 뭐 V0 일단 기본 풍속이 있지. 지역별 기본 풍속이 있죠. 거기다가 풍향 계수, 풍속 고도 분포 계수, KGR, KGT, 지연 계수였죠. 거기다가 중요도 계수, 윈드에 대한 이거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거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밑면 전단역의 지진 응답 계수 CS 값이잖아요. CS 값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지진에 대한 중요도 개수 대비 반응 수정 개수에다가 우리가 그 뭐 ST 막 1초로 했을 때는 주기 T가 붙고, 그치? S로 했을 때는 그냥 T가 사라지고,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형태, 고려할 개수가 아닌 것. 그래가지고 아마 노출 개수가 나와가지고 노출 개수는 어디야? 설화중 쪽이죠, 설화중. 얼마나 지붕 면적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설화중을 어떻게 보정을 하겠다. 0.8배 보정하겠다. 0.9배 하겠다. A, B, C, D, E 등급까지 해가지고 1.1까지, 1.2까지 있죠. 0.8, 0.9, 1.0, 1.1, 1.2.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였고요.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하는 목적. 이것도 진짜 우리가 많이 풀어봤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했던 문제. 자, 그리고 최대 축하중인데 최대 축하중은 단면적 대비 힘이에요. 결국은. 근데 단면적 대비 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축하중이니까 이제 하중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값 갖고 있겠지. 근데 이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았겠지. 당연히 1축에 대한 편심 또는 2축에 대한 편심. 단면 계수 대비 뭐 모멘트일 건데 X축에 대한 편심일 것이냐 Y축에 대한 편심일 것이냐, 모멘트라고 휘목력에 따라가죠. 근데 이게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인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절대값을 물어봤어. 최대값. 우리는 최소값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죠. 최대값에 대해서만 이 부재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만, 저항할 수가 있다면, 그건 오케이잖아. 그치? 이런 거였고. 자, 휨제 전단 철근의 설계 전환 강도 뭡니까? 단면적 대비. 휨제가 갖고 있는 항복 강도, 여기다가 휨제의 길이, 그리고 휨제의 면적, 철근의 면적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곱해가지고 답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거였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됐었어. 숫자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일방형 슬래브의 설계 일반 사항인데 이것도 기술 문제였고, 사용성 설계의 최대 허용처진 우리가 180분의 L, 360분의 L, 240분의 L, 480분의 L 있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문제도 풀어보고 이거 가지고 제가 많이 모의고사도 내보고 했었던 문제. 자, 벽체에서 설계 일반 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벽체 휨 모멘트에 의한 철근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이게 위험 단면이냐 위험 단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철근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3배, 벽 두께 3배 450mm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제가 항상 그랬어. 이건 일반 단면이고 위험 단면일 때는 2배에 300mm다. 2배에 300mm. 그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요게 이제 그 보정 계수 쪽이 나왔지. 보정 계수. 보정 계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0.8하고 0.7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보정 계수가.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뭐 소요되는 배근 대비 배근되는 그 철근량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언급을 안 했었죠. 이 문제. 보정 개수.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인장 이형층 찾기리의 보정 개수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지. 아마 이 문제 다른 수험생분들도 많이 안 풀어봤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철근 간격 결정. 네, 철근 간격은 일반 부재부터 압축 부재부터 벽철근, 기초철근, 그리고 뭐 전단철근, 횡철근, 그리고 내진에서도 그렇고, 또 합성 구조에서 강합성 구조에서도 그랬었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문제. 기출 문제도 참, 모의고사 문제도 참 많이 냈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요거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인장 이형철근 정착끼리 이 문제 하고요. 다른 거 없었어요. 네, 요 문제 하나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한 문제가. 자, 그리고 강구조 편에서는 자, 물리 상수 및 강도. 이 강도가 철근의 그 강제의 두께에 따라서 뭐 SS 뭐 275다. 결국에는 이제 뭐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275메가파스칼이잖아요. 항복 강도가. 자, 근데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표면과 내부의 그 강제를 제작할 때 그 강제의 그 냉각되는 속도 때문에 내부와 외부 간의 약간 온도차로 인해서 강제의 성질이 좀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그 바뀌는 성질 때문에 강도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조금씩 감소되더라. 그래서 얘가 뭐 40mm를 초과하게 되면은 후판부재거든요. 후판부재라고 해가지고 좀 두꺼운 판부재야. 두꺼운 판부재. 이 후판부재가 가면은 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10 정도. 그래서 275, 뭐 265, 뭐 255,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뭐 315도 마찬가지야. 이건 SM315. 영역구조용 아변강제. 뭐 315, 300, 295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우리 수업 시간 때도 그랬어. 강제가 두께가 두꺼워지면은요. 이게 후판이기 때문에 약간 강도는 좀 저하되지만 단면력이 커지는 거지. 이제 그런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왔었고, 강제의 물리상수, 뭐, 탄성계수라든지, 뭐, 강제에 대한 거, 주강에 대한 거, 뭐, 주철에 대한 거, 뭐, PS 강제에 대한 거, 다 언급이 됐었었고, 물리상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패널존. 자, 이 패널존은 용어가 지금 새로 나왔죠. 예, 신규로. 예. 이따가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자, 설계 인장 강도. 인장지의 설계 인장 강도. 예, 총단면의 항복에 대해서 최대값. 그거 하고, 유효 단면, 전단 지연을 감안한 유효 순단면에 대한 파단 강도, FU, 인양 강도죠. 그걸 두 개를 곱해가지고 두 중에 작은 값을 하겠다.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었지. 그거에 따라서 강도 저항 계수가 0.90, 0.75였다. 0.95, 0.75. 많이 풀어봤던 문제. 자, 필린 용접. 야,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용접. 자, 이렇게 해서 강구조도 총 4문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로 보이고 새로 아주 못 풀 문제는 1문제 정도. 그 아까 보의 전달 능력 구하는 거 그게 있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설계 하중 기준에 따라서 설계 풍속을 산정할 때 필요한 개수가 아닌 거. 자, 설계 풍속이죠. 키워드는 설계 풍속이야. 키워드는. 자, VH. 뭐였지? 자, 지역별로 기본 풍속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형해가지고 등고선 표시가 됐다 그랬지. 이 표시로 인해서 기본 풍속을 정해지고, 보통 서울은 28m/s였죠. 자, 여기에다가 풍향계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 풍속 고도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더라. 풍속 고도, 분포계수.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바람의 크기가 달라진다. 뭐 골짜기냐, 뭐 언덕에 있냐, 비탈면에 있냐, 그지?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물 중요도 분류에 따라서 윈드 하중에 대한 중요도 계수를 1.05부터 1.0, 뭐 0.95, 0.90 이렇게 나누잖아요. 초고층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지.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지 않은 게 이거밖에 없죠. 노출 계수. 이건 노출 계수는 C 이 값입니다. 어디에서? 얘는 설화 중에서 얘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이 노출 계수에 따라서 A등급부터 뭐 2등급까지 있는데 0.8에서부터 1.1까지 2까지 이렇게 딱 적용이 돼요. 뭐 0.8, 0.9 뭐. 자, 봐봐. 설화중을 딱 산정을 해놓고 0.8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겠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눈이 쌓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 아니, 안 분다기보다도 바람이 부는데 저항하는 어떤 뭐 나무라든지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바람에 저항 없이 그냥 눈이 쌓인다는 거지. 눈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 하중이 커지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값이 커질 거겠지. 설하중이. 뭐 이겁니다. 그래갖고 거센 바람이 부는 지역, 바람막이가 있는 거센 바람이 부는 지역, 그냥 일반적인 지역, 한 10m, 그러니까 저층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아주 나무가 빽빽하게 이제 울창하게 이제 이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형.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2번. 자, 목구조의 접합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접합부 설계, 응력의 도심을 지나느라 응력의 최소인 지점에다 해라. 보광판을 붙일 때는 접합 면적이 1.5배를 해라. 그동 못 접합부를 할 때는 30도 각으로 해서 연단거리 5D를 해라.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 자, 그럼 목구조 접합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 자, 맞춤 부위의 보광을 위해서는 접착제 또는 파스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광철물. 자, 경사지거나 직각으로 만나는 부재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 부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가 면따기를 하지,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면따기를 하든지, 이렇게 면따기를 하든지. 이 접합 방식을 무슨 접합이라 했지? 이걸 맞춤이라 그랬지, 맞춤. 네. 길이 방향으로 있는 거는 이음이고, 그치? 예. 그리고 이렇게 쪽매를 둬가지고, 제어 쪽매를 둬가지고 맞춤하는 거는, 그러니까 덧대는 거는 얘는 우리가 쪽매라 그랬고, 그치? 맞추 끼우는 거를 우리가 이음이 아니라 우리가 맞춤이지, 맞춤. 예. 그래서 옳지 않는 건 2번 정답. 너무너무 쉽죠. 자, 덧대판을 대고 길이 이음을 할 때 덧대판의 면적이 1.5배만큼 면적을 해라. 덧대판의 면적이. 자,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중의 작용선은 그 접합부 중심을 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심의 영향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2차 응력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너무 쉬웠던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콘크리트 구조 설계,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하는 목적, 자, 건축물의 중요도의 어떤 차이, 계산과 실제와의 차이, 그치? 예.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제작 또는 시공할 때의 그 오차, 그쵸? 예. 근데 이 하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중 개수죠. 그래서 초과하중이라든지 실제와 그 설계와 실제와의 차이, 그리고 주요 하중의 어떤 변화, 하중의 변화. 하중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야지만이 하중 개수.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때는 강도 감소 개수. 그래서 예기치 않은 초과하중, 얘는 하중 개수에 해당이 되죠. 자, 설계 기준 강도의 실제 강도의 차이, 강도의 차이지. 강도의 추정과 해석의 불확실성이지. 그래서 여유를 좀 두는 거고, 제작,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와의 차이, 얘는 하중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지. 결국에는 이 제작하고 시공할 때 어떤 품질의 어떤 편차가 좀 있었다. 그럴 때는 강도가 좀 잘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강도 감소 개수입니다.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지. 1번. 자, 이런 문제는 워낙 우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4번. 이제 사용성 설계 쪽이었는데, 철콘에서. 자, 콘크리트 구조 사용성 설계 기준에 따른 일방향 구조의 최대 허용 처짐. 최대 허용 처짐 하게 되면은 바로 알아야지. 자, 손상되기 쉽고,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지 않는, 자, 지붕부터 시작하죠. 지붕은 얼마? 그 경관의 180분의 L. 그리고 바닥일 때는 360분의 L. 예. 물론 여기는 라이브로드의 그 활화중에 의한 값이야. 그리고 우리가 부재 이렇게 경관으로 봅시다. 그리고 손상이 되고 지지한 바닥과 지붕 같이죠. 예. 얘를 때는 489분의 L이고, 그리고 손상이 되고 비지지한, 이럴 때는 이거 절반이죠. 240분의 L. L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틀렸네요. 비손상되고, 이것도 오랜만에 좀 쓰니까 지지한, 이럴 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뭡니까? 손상되기 쉽고 부착하지 않았네. 그치? 어디야? 바닥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360분의 L이죠.
3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L은 부재의 길이다. 부재의 길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엄청 외웠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수만 안 하고 문제의 어떤 그 키워드만 잘 우리가 딱딱딱 골라낸다 하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자, 구조역학 문제죠. 정전구조물쪽 캔틸레버 본데 처진 B를 구하라. A 대 B. 지금 그림이 하나는 이렇게 지금 길이가 L이고 여기가 24kN이에요. 여기가 지금 A 부재고. 자, 이거는 지금 B 절점인데 길이가 좀 기네요. 그리고 여기는 6kN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L입니다. 자, 우리가 캔틸레버 집중화 중일 때 처짐 뭐였죠? 3EI 대비 PL의 세제곱이죠. 이게 우리가 처짐 맥시멈이죠. 예, 최대값. 그래서 A 대 B 뭐 요것만 구하면 되지.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얘의 강성은 EI는 동일하고 선형탄성 거동을 하고 있고 자중은 무시해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3EI는 똑같고 P하고 L만 바뀌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은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P라고 놓고 6, 4, 24, 4배네요. 4P로 보게 되는 거예요. 풀어봅시다. 자, 3EI 대비 P가 4P고 그냥 L은 L이죠. L의 세제곱. 요것 때 3EI P고 2L의 세제곱. 그죠? 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여기 3EI 이런 것들은 다 약분을 해버리고 뭐 문자도 더 없애버리고 숫자만 가지고 간다 하면 4 대 8이죠. 몇 대 몇이야? 1대 2네. 좀 감이 좀 빠른 친구들은 아마 이거 1대 2라고 빡 봤을 거야. 1대 2. 결국엔 하중보다는 길이의 변화가 길이가 길어지면은 처짐보다 클 수밖에 없다. 1대 2.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선택하셨어야 되죠? 네. 선택했죠? 여러분 1번 했을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문제 6번. 좀 아쉬운 게 하나는 좀 등분포를 좀 걸어놨으면, 그래갖고 오메가 중을 좀 걸어놔라 했었으면은 조금 더 두 가지를 물어봤었으니까 공식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6번. 자, 강구조 설계 기준, 연결 설계 기준에서 필린 용접. 이 필린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필린 용접의 유효 면적이지. 자, 필립의 용접의 유효한 면적은 유효 길이 곱하기 결국에는 두께죠. 길이, 유효 길이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목 두께를 곱하면 되죠. L2. 근데 L2라는 거는 뭐였지? 전체 길이 대비 용접 치수의 2배를 공제해라. ES를. 그래서 2배를 곱한 값 이거 아니죠. 3배를 공제하라 이거 아니죠. 그렇죠? 1, 2번은 일단 틀렸고. 자, 건축 구조물 요 필링 용접에서 최소 치수. 그러니까 치수의 미니멈. 자, 미니멈은 얇은 쪽 소재를 두께로 해서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T 두께는 T가 6mm 이하일 때, T가 13mm 이하일 때, T가 19mm 이하일 때, T가 19mm 초과할 때, 13mm 초과할 때, 6mm 초과할 때. 이게 되지? 그래가지고 얼마? 3568.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시된 값이 5mm라 그랬네요. 5mm. 5mm면은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3mm다. 3mm다. 오케이. 자, 정답이 됐죠? 정답. 그럼 4번은 틀렸겠지? 자, 접합하는 두 부재 사이의 각도가 90도이고, 자, 각도가 90도이고, 용접 다리와 크기가 서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강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걸 우리가 필리 치수, 요걸 우리가 다리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같았을 때, 이렇게 같았을 때, 그때 요걸 우리가 이 치수, 이걸 우리가 목두께라 그러지. 목두께. 유효 목두께는 용접 치수의 얼마? 0.7배로 한다. 0.7배.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은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해결됐는데, 만약에 이게 90도가 아닐 때는, 만약에 90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용접을 꼭 이렇게 90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 90도겠지만 90도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부재하고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도 용접을 해야 되고, 부재를 이렇게도 용접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도 용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그 목적계를 산정할 것이냐? 0.7S를 계속 적용하면 안 되겠지. 이거에 대한 0.7S를 적용해 버리면 안 되겠지. 이거에 대해서 0.7S를 적용하면 안 되겠지. 왜? 용접 유효 목적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우리가 목적계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을 목적계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접하는 원, 내접하는 삼각형,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 여기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겠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각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에서 높이, 여기에서 높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최단거리가 되겠지, 최단거리. 그걸 우리가 유효 목적계라고 합니다. 물론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근데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여러 문제도 나왔으니까 조금 이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제 27년도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조금 한번 좀 가야지, 깊이 있게.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등가 정작 해석에서 밑면 전단력을 산정할 때, 자, 밑면 전단력은 뭡니까? 지진에 대한 응답계수에다가 건축물의 유효 중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응답계수 CS를 구하라겠단 말이야. CS를 구하라겠으면은, 야, 이거는 필요가 없잖아. 응? 건축물의 유효 중량은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야, CS 값이 T가 T1보다 짧다 했을 때, 그럴 때, 지진에 대한 반응 수정 개수 대비 중요도 개수 대비 반응 수정 개수 곱하기 T, 그리고 SDS 이거잖아요. SD1. 예. SD1이잖아요. 이렇게. 이 식을 몰라도 건축물의 유효 중량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이용분이 참 마음이 착한 분이죠. 이걸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게끔 출제를 해줬으니까.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건축구조를 공부했으면 이 정도 식은 다 암기하고 있었겠죠? 그치? 네. 그리고 자, 문제 7번, 8번. 자, 문제 8번 구조역학 문제인데 그림이 좀 안 보입니다. 캔틸레버고요. 지금 캔틸레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길이는 2m, 2m, 2m입니다. 2m, 2m, 2m.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3kN이 모미터 지금 작용하고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30도 각도네요. 지금 4kN이 집중 하중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멘트 발력 A점 모멘트 발력을 일단 플러스로 볼까? MA. 그러니까 얘의 구조물은 지금 정전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 힘, 요 힘, 그리고 이 집중 하중에 의해서 작용되는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오면 된다. 결국엔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은 0이 나오는 이 평균조건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집중 대각선의 하중이니까 이거를 지금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으로 나눠봐야 되겠지? 그렇죠? 얘는 수직 하중과 이런 수평 하중으로 분개를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지? 30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4kg가 수직 하중이면은 사인이지. 30도. 얼마야? 이거 2죠.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얘는 4kg에 대해서 코사인 30도죠.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는 2분의 2루트 3이죠. 결국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3.
그럼 발력은 여기에 수직 발력 2가 있을 거고, 수평 발력 2루트 3이 있었을 거고, 이게 되겠지. 이제 모멘트 크기만 구하면 되잖아. 응?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자, 모멘트 A를 우리가 일단 플러스 값으로 생각해놨으니까 모멘트 A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자, 3kN은 이제 쭉 가는 거야. 가면은 이 3kN 여기서 지금 적용하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3kN. 그리고 이 축 방향력에 의한 이 부재역, 축과 날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 수평력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절점을 관통해 버리니까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는다. 수직거리가 0이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고 있죠. 자, 4kN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4m만큼 얘는 절점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 네, 시계 방향 플러스. 여기 0이라는 거지. 따라서 모멘트 A 값은 이게 2였죠, 여기가? 2kN이었죠? 2kN 이렇게. 그래서 8, 3 빼주니까 5. 마이너스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시계 방향으로 5를 봤는데 모멘트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더라. 5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라겠어? 절대값을 구하라겠어. 절대값 씌워버려. 얼마야? 5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 문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이제 이번 9까지 9급을 단순히 이제 경험 쌓기 위해서 이제 27년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호의 단면에서 수직 전단 철근이 부담할 수 있는 설계 전단 강도. 자, 잘 봐야 돼. 설계 전단 강도야. 설계 전단 강도. 이때 우리가 파이 V 값은 얼마지? 0.75지. 일단 강도 감소 계수 0.75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때 산정식. 자, VS만 구하면 되겠네. 자, 파이 V에는 전단 철근이니까 VS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일단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300이고요. 500입니다. 유효충까지, 인장철근 궁까지의 길이죠. 유효 깊이가. 자, 500이고, 전단철근이 지금 D 13mm, 골뱅이 400, 얼마야? 150. 50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거 잘 확인해야지. 자, 이거 150은 뭐지? 골뱅이 150. 150 간격마다 있다는 거야. 얘는 S가 150이라는 얘기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근 간격을 표현할 때 직경과 간격일 때 D 13mm, 13mm 150 간격으로 배근을 해라. 모든 철근은 이 전단근 철근이에요. 근데 전단 철근은 결국은 이 철근이란 말이야. 이 철근, 그렇지? 저렇게 보면 되지. 근데 전단 철근 두 개가 있네, 양쪽으로. 요 두 개를 놓치게 되면은 답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 자, 전단 철근의 공식은 철근에 대한 어떤 전단 강도는 간격 대비 철근의 직경, 그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 VT, 그리고 여기 그냥 FI로 표현할까요? FI. 그리고 철근의 길이지, 길이. 자, 그래서 파이 값이 일단 0.75가 있어야 되고, 곱하기 단면적이 얼마라겠습니까? 단면적은 126.7이다. 근데 요게 양쪽 두 개가 있지. 요걸 놓치면 안 돼, 이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항복 강도가 400MPa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지금 우리가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간격 150mm라고 해놨잖아. 150mm. 요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0.75의 2배의 126.7 곱하기 400 에다가 유효 깊이가 빠졌네요. 여기 500 있어야 되죠. 500. 유효 깊이. 요 D가 빠졌네요. 그죠? D. 유효 깊이가 500 나왔죠. 요걸 찾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까? 3번?
3번이 정답이다. 이 수식이라 이걸 좀 캡처했더니 이미지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랬고 10번. 자, 콘크리트 철 구조에서의 철근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압축 부재 사용되는 나선 철근의 순간격은 얼마? 25mm 내지는 75mm까지. 그치? 100mm니까 틀렸네. 이거 75mm지. 자, 나선 철근이 나왔으니까 상세도 한번 그려봐야죠. 자, 나선 철근으로 하는 건 대부분 원형으로 된 철근이다. 그때 원형일 때는 죽은 개수가 최소 6개 있어야 된다. 6개.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아 돌리는 거지, 지금. 그치? 그래가지고 주군이 이렇게 3개가 딱 보였다 했을 때 나선 철근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단부 쪽에서는 갔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단부 쪽에서는 우리가 1.5 회전. 요 간격은 순간격 이 S는 25mm에서 75mm 사이. 그치? 그리고 이 나선 철근의 직경은 D10mm 요거 이상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음이 됐다 했을 때는 이음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때 이 이음 길이는 300mm 이상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선 철근 나오면 딱 이거 4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쫙 나오게끔 여러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1번에. 그럼 다 나머지 남았겠지. 자, 상단과 하단이 2단으로 배근이 됐을 때는, 상단과 하단이 2단으로 배근이 됐을 때는 동일 수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그때 순간격은 25mm 내지는 코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이다. DB 이상이다. 슬래브에서 휨철근에서 일방향으로 배치되는 경우 이 일방향 철근의 직각 방향에 들어오는 수축 온도 철근을 배근한다. 얼마만큼? OT의 450 간격만큼. 그렇지? 콘크리트 장성 구조가 아닐 때 슬래브에서 주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 3배 이하이고 450mm 이하. 근데 우리가 위험 단면일 때는 2배에서 300mm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나선 철근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선 철근.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 빠져 있지만 압축제의 철근 간격, 그리고 다발 철근일 때 철근 정착 길이, 뭐 이음 길이 이런 것들 20% 내지는 33% 정도를 우리가 더 보강한다. 3개일 때 4개일 때 각각 같이 공부해 놓은 게 좋겠습니다. 자, 11번이요. 이번에는 벽체가 나오는데 벽체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콘크리트 벽체 설계 기준에서 축하증을 받고 있는 벽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전단역에 대한 설계는 고려하지 말아라 해놨습니다. 자, 벽체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 벽 두께 3배 450mm. 슬라브랑 똑같죠. 슬라브 벽이 다 똑같죠. 자, 벽체 철근은 이와 교차되는 구조 부재인 바닥, 지붕, 뭐 기둥, 벽기둥, 뭐 부벽 또는 교차 벽체 또는 기초까지 해서 정착을 해라.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쭉 오면은 이제 벽이 쭉 있죠, 이렇게. 벽 밑에 뭐 슬래브판이 있을 수도 있고, 벽 밑에 뭐 기초 구조가 올 수도 있고, 그죠? 기초판이 올 수도 있고, 벽 밑에 보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기둥이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벽철근은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이 있죠. 그러니까 수평철근 같은 경우는 뭐 기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차되는 벽에 정착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벽이 보인단 말이야. 야, 벽 쪽을 봤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더니 이게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이 있더라. 근데 수직철근은 좀 위에 가 있겠고 밑에 가 있겠지. 근데 기둥이 있네? 기둥에서 정착했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내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걸 애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해를. 자, 3번. 자, 벽체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철근분, 철근비죠.
자, 이거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한 거지. 자,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있었지. 수직과 수평. 자, 16mm 이하 400MPa 이상. 그지? FI가 400 이상이고, D16 이하지. 이형철근. 자, 이거 얼마? 0.0012. 이거 0.0020인데, FI가 지금 400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4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도가 커지면은 철근 간격은, 철근량은 작아지면 돼요. 응? 작아지면 돼. 그쵸? 네. 당연히 FI가 이것보다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작은 값이 될 것이고, 작은 값이 되면은 0.20에서 좀 떨어질 거 아니야. 0.19, 0.18, 0.16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응? 당연한 거지. 철근이 강도가 강한데 왜 철근을 많이 넣어줘? 응? 자, 그리고 기타 철근에서 0.0015고, 이거 0.12지. 여기는 뭐 원형 철근 뭐 있지? 16mm 이하에. 이거 0.0025 공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최소 수직 철근비죠. 수직. 잘 봐야지. 항복 강도 400MPa 이상이고 D16 이하일 때, 지금 이걸 보고 있네. 그치? 예. 그때는 얼마다? 0.0012더라. 틀렸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실용설계법을 설계하는 경우, 실용설계법은 그냥 우리 일방향 슬래브의 간편법 있잖아요. 그지? 예. 그리고 직접설계법도 있고, 이방향 슬래브에서 간편하게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거는 지하실 외벽 기초의 벽 두께를 제외한 벽체의 최소 수직 두께. 두께는 수직, 수평, 받침점 간의 거리 중에서, 그러니까 하중이 지금 타고 있는 그 거리지. 그 거리값에 대한 25분의 1 또는 100mm 이상으로 한다. 예. 지하실 때는 200mm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실을 지금 제외해 놨으니까 100mm 이상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요 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제가 이 문제요, 지금 이 기준 있잖아요. 요거 예상 문제로 안 냈었어요. 이거 냈었고, 이거 그때 낼 때 제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낸 게 아니라, 수직 철근량은 얼마냐? 수평 철근량은 얼마냐? 이렇게 냈어요. 뭐, 풀어본 사람 있을 텐데. 그대로 나왔죠. 운이 좋았습니다. 자, 12번. 자,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인장 이형 철근. 이거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신규 문제예요. 예. 자, 이형 철근에 대한 정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가? 자, 이형 철근,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자, 얼마입니까? LDH는, 람다 루트 FCK 0.24. 철근에 도마개수 관계 들어가죠? 도마개수. FI, DB. 되죠? 그리고 요게 8dB에 150mm 이상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착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장철근이니까 이제 단부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4분의 L 지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벤트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후크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착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길이를 우리가 LDH라 그러지. 얘는 지금 보정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기본 정착 길이입니다. 기본. 그리고 이 길이를 우리가 후크라 그러지. 이 길이. 후크. 12dB 되겠지, 이게. 후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표준 갈고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를 찾는 거잖아, 여기를. 자, 봐봐. 설계 강도가 커질수록 정착 길이는 길게 된다. 비례 관계지. 근데 이게 비례 관계 그냥 식에서 따질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강도가 커져. 강도가 커지면 철근량은 좀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강도가 커지면 그 강도를 발휘를 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철근 강도가 커졌단 말이야. 근데 강도가 이걸 자기 강도를 발현하기 전에 이미 이게 뽑혀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강도가 크나마나 될 거 아니야, 얘가.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강도가 자기 갖고 있는 강도를 다 발현하고 뽑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뽑히게끔 부착력이 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부착력이 강하려면 정착 길이가 길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이 비례하는 거죠. 철근이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잘 빠지니까, 철근량이 적어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건축 구조가. 자,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장착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맞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땡기니까 얘가 지금 버티는 거고, 그치? 만약에 밀어버린다 하면은 쑥 빠져버리겠네. 왜? 여기는 피벗밖에 없지. 40mm. 보완다. 오케이. 자, 기본 정착 길이에다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 개수를 곱하여서 정착 길이를 산정하는데, 이렇게 구한 정착 길이는 8D 또는 150mm 이상이어야 된다. 그치?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본이니까 이제 실제 정착 길이는 여기다가 보정 개수를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야, 그럼 틀린 거는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 문제가 4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봐봐. D35 이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에서 수직 방향의 측면 피복 두께는 70mm 이상이고, 90도 갈고리에 대해서는 표준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정착 길이에 대한 보정 개수는 0.8이다 했는데,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응? 봐봐. 자, 이제 평면상과 단면상에서 봐야 돼. 이거는. 자, 뭐 외부 보가 있었고요. 여기 보가 이렇게 갔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는 기둥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기둥이 있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주철근을 지금 평면상이야. 이거는 평면. 그럼 주철근이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밑으로 쏙 들어갔겠지. 들어갔다 표시하고. 여기서 쭉 갔다가 이렇게 쏙 들어갔을 거야. 밑으로. 그래갖고 이 부분을 딱 단면을 딱 잘라봤어. 단면을 잘라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보가 이렇게 딱, 기둥만 보고 한번 그릴까요? 기둥이 있었을 거고, 보가 이렇게 왔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철근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벤트 돼가지고 나갔을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90도로. 90도 갈고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가 LDH라 그랬고, 요 길이가 우리가 후크라 그랬잖아. 후크. 갈고리. 그죠? 자, 봐봐. 자, D35 이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이잖아, 지금. 평면에서 수직 방향 이 방향이잖아. 응? 이 방향으로 지금 피복 두께가 얼마라겠어? 70mm. 이 피복 두께가 지금 70mm란 거야. 요 피복 두께가. 70mm. 70mm 이상. 요거 이상이고. 90도 갈고리에 대해서. 야, 90도 갈고리 여기 이 부분이잖아. 90도 갈고리에 대해서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 그러니까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에 넘어선 부분 요 부분이 아닐 거 아니야. 요 부분. 그치? 이 부분에 대한 피복 두께가 50mm. 요 길이가 이게 50mm라는 거야. 50mm. 요거 이상일 때 보정 개수는 이제 이게 문제지.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야, 그럼 보정 개수는 얼마야? 0.7입니다. 이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야겠지. 그러니까 암기는 최소, 이해는 넓게.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이 문제 새로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네. 혹시 지방직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쵸?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자, 강구조 편인데, 강구조 부재 설계, 하중조항 계수 설계법에서, 자, 이거는 좀 쉽죠. 인장재 설계에서, 자, 볼트 구멍이 없을 때는요, 순단면과 그 전단면, 자, 우리의 전단면, 순단면, 유효 순단면이 있었지, 이렇게 세 가지. 여기에다가 U를 곱하게 되면 이거고, AN에다가 마이너스 NDT를 해주게 되면은, 또는 AN에다가 마이너스 NDT 플러스 시그마 4게이지의 피치의 제곱, 요걸 해주게 되면은 뭐다?
이게 전단면에서 이게 유효 순단면이잖아. 자, 이거는 일렬 배치, 이거는 업무 배치잖아. 그렇죠? 근데 볼트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 D가 없다는 거잖아. 이게 0이잖아, 다. 이게 다 0이잖아, 이게. 응? 그럼 뭐야? 순단면과 전단면은 똑같지. 그치? 자, 인장지의 순단면적은 최소 순단면적을 갖는 파단선으로 구한다. 자, 이거지. 봐봐요. 지금 이건데, 얘가 만약에 정렬 배치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장재가 있었는데, 여기 구멍이 6개가 이렇게 뚫렸었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파단선이 이렇게 하나 파단이 될 거고, 뭐,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파단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가고 파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자, 요게 우리가 구멍을 연결한 선, 이걸 우리가 게이지 라인이라 그러지. 요 간격을 우리가 게이지라 그래요. 네. 그리고 볼트의 간격을 우리가 피치라 그러고, 그렇지? 그러면 피치의 제곱에 게이지의 4배란 말이지. 분모는 피치의 제곱 4배. 그러면 야, 이렇게 깨지겠어? 이렇게 깨지겠어? 단면적이 커지면은 강하잖아, 부재가. 근데 이게 깨지겠냐고. 안 깨지지. 그래서 항상 최단거리입니다. 이 최단거리가 위험한 거지. 최단거리에서 걸립니다. 파단선. 최소 순단면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단거리다. 그래야 되는 거고. 자, 유효순 단면적은 전단 디진계수. 자, 전단 디진계수란 단어는 이제 사라져야죠. 전단 지연에 의한 영향계수지. 이거에 대해서 순 단면적을 곱한다. 그걸 말한 거고. 자, 설계 인장 강도는 총 단면 항복. 총 단면이 항복하니까 항복 강도를. 그리고 유효 순단면이 파단하니까 부재가 깨졌네. 인장 강도를.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0.75. 여기다 곱하기 0.90을 해주고 곱하기 요게 우리가 파이 tn인데 이거 둘 중에 작은 값을 써라. 요거잖아. 그치? 뭐야? 큰 값으로 해라. 틀렸지? 정답이 4번이야. 그래서 뭐 해설은 되게 좀 이게 좀 시간 좀 끌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4번. 자,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강제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SS275의 인장 강도는 490? 아니에요. 275의 인장 강도는 410이고요. 자, 우리가 그 강제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할까? 자, SS275, 235, 235는 거의 안 쓰니까요. 건축에서는 거의 안 쓰니까 SS275, SS410, SM 355, 490 그럴까? 355, 490. 요즘에는 강도를 좀 460 좀 크게 쓰니까 SM 355, SM 460. 자, 16mm에서 40mm까지, 40mm에서 75mm까지 그 이상 초과일 때 275, 265, 255 10씩 빼면 됩니다. 간단해요. 인장 강도 적어야지. 이거는 지금 항복 강도고 인장 강도는 얘가 275, 410입니다. 요게 490이고 요게 490, 560이었나 이게? 560? 570. 이거 되고요. 440, 410도 시작하죠. 355, 460, 10 빼요. 400. 390. 맞지? 죄송합니다. 요건 없네요. 이거 없습니다. 355, 10 빼면 345? 혹시 또 없는 건가? 얘는 345, 355. 355. 345, 뭐야? 355, 345, 335. 10씩 빼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335. 그리고 얘는 450인데 440 하면 안 되고 430입니다. 20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강도를 결정합니다. 두께에 따라서.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는 아까 초장에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틀린 거는 410입니다. 이거는. 자, 구조용 탄성 계수는 2.1 곱하기 15제곱 메가파스칼. 전환 탄성 계수는 8.1 곱하기 10의 4제곱 메가파스칼. SS355 판두께가 16mm 초과 40mm 이하이면 항복 강도는 지금 16mm 초 40 이하니까 가운데 거네. 그치? 35에서 10 빼면은 345. 항복 강도 345. 오케이. 예, 되지. 알아야겠네, 이제 이거. 그치?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몇 가지, 숫자 몇 가지만 주치성 있게 애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보 단면에서 전단력 160kN이 A 지점. 자, 여기에서 지금 160kN 지금 전단력이 160kN이 작용하고 있고, A 위치의 전단 능력은 어떻게 되냐? 부재는요, 여기가 300이고요. 여기가 100이고요. 100, 200 됩니다. 뭐 중립축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A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전단 능력, 이게 뭡니까? 보는 이제 휨제다 보니까 이게 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상부에는 압축이, 하부에는 인장이 걸리잖아. 그치? 어디에서? 중립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힘 때문에 전단 능력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상부는 압축, 하부는 인장이야. 근데 그 압축력이 걸릴 때, 그때 전단력이 지금 150이란 말이야. 전단력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평 전단에 의한 전단 능력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응력에 대한 전단 능력. 단순히 우리가 수직에 의한 거는 그냥 단면적 대비 힘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수평 응력에 대한 전단력이니까 얘가 단면 이차 모멘트, 부재 폭, 그리고 뭐야? 갑자기 공식이. 예. SG. 갑자기 전단 얘기 이렇게 생각 안 나가지고. SG값. 이겁니다. 이게 수평에 대한 전단 능력에 대한 크기입니다. 그러면 I값 뭐 12분의 BH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B값 나와 있고. S값 160kN이니까 우리가 메가파스칼로이니까 160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 바꿔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 나머지 부호는 뭐 다 밀리미터니까 바꿀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되겠네. 그럼 G값만 알고 있으면 되지. 자, G값은 뭐야? 단면 1차 모멘트야. 면적 곱하기 떨어진 거리야. 떨어진 거리. 근데 면적은 그러면 뭘 봅니까? 이걸 보면 됩니다. 또는 이걸 보면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돼요. 왜? 보의 전단 능력은 어떤 스타일이라 했어? 단부에서 가장 강하고 연단에서 가장 제로잖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라 했잖아. 그치? 뭐 가장 철근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나? 지금 여기에 걸렸단 말이야. 전단 능력이. 요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값은 똑같아. 그치? 근데 우리는 좀 편하게 구하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면적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도심에서 떨어진 거리잖아. 이게 Y0잖아. 응? 얼마야? 여기 100에서 절반 빼니까 50이고 100이니까 150이네 이게. 그럼 다 구했잖아 이제. 값만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계산해봐. 12분의 B가 얼마야? 300. H가 400. 세제곱. 곱하기 얼마? 300. A 값이 얼마? S 값이 16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단면적이 300에 40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150이 되겠네. 150. 이거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계산했더니 1.5가 나옵니다. 1.5. 맞아?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맞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기술사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구조기술사.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공부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한번 접하면은 더 이상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계산은 어렵죠 지금. 계산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데 사실 이게 해보면 다 약분돼 버리고 할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쌤, 야, 그러면 여기 아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하면 되지. 여기 얼마야? 여기 300이잖아. 300에서 도심이 여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도심이 떨어진 건 이거잖아. 이거 50ml잖아 이거. 그치? 그러면은 요것만 바뀌면 되잖아 요것만. 응? 자, 단면이 얼마야? 여기가 300 곱하기 300.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50ml잖아. 그러니까 바뀐 거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 지금. 값은 똑같아. 얘 계산해도요. 4.5 곱하기 10이 6개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4.5 곱하기 10이 6개 나오고요. 얘도 곱해도 4.5 곱하기 10이 6제곱이에요. 값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응? 그냥 계산이 편한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잘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만. 응? 별거 아니야 이거. 되지? 하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26년 국가직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근데 이걸 만약 맞췄다. 여러분들은 진짜 대박이야, 진짜.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 친구한테는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틀린 분 뭐 욕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야. 틀릴 수 있지. 자, 16번. 자,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수축 온도 철근은 설계 기준 한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게끔 충분히 정착해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수축 온도 철근은 어떠한 방향에 배근하더라도 0.0014 이상으로 배근해라. 틀렸지? 예. 자, 슬래브 끝에 단순 받침부에서도 내민 슬래브에 의해서 부모멘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철근을 배근해라. 맞죠? 일단 부모멘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철근 위치가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슬래브 정모멘트 철근에서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에서는 아까 2배의 300mm, 일반적인 단면에서는 3배의 450mm. 뭐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축 온도 철근비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개 적어놔야지. 자, FI가 400 이하일 때, FI가 400을 초과할 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지. 자, 400 이하일 때는 얼마라겠지? 0.0020. 우리가 벽체 수평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400을 초과하겠니까 20에다가 4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버리면, 큰 걸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치? 요게 어떠한 경우라도 0.0014가 돼야 된다. 뭐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힘든 거 없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16번, 17번 갑시다. 자, 17번. 자, 강구조 일반상 하중저항 설계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옳지 않는 거. 용어를 물어봤네요. 자, 외부 크리플링. 이건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지. 외부의 국부적인 파괴 형태. 그치? 국부적인 파괴. 외부에서의 웹재의 국부적인 파괴. 왜? 집중화 중에는 반력 때문에. 자, 조밀 단면이란 건 뭐지? 콤팩트 단면이란 거야, 옛날에. 그치? 소속 능력을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속 모멘트 100%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한 회전 성능이 갖고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국부작으로 일어나지 않고 충분히 소송 변형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조밀 단면, 옛날에는 콤팩트 단면, 그리고 이제 비조밀 단면, 그리고 세장 단면, 탄성 자굴 하중 하에서 자굴이 발생해 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값을 우리가 이제 비조밀 단면이라고 부르죠. 자, 구속판 요소는 이런 거였지. 양연이 위아래 구속이 되어 있다. 자, 웹재, 플랜지재 같은 경우에는 비구속판 요소, 얘는 웹재는 구속판 요소라 그랬었어. 그래서 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양면이 직각 방향에, 양면이 이 부재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 판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게 압축을 받고 있겠다. 평판 요소. 압축을 받고 있겠다. 웹제. 자, 패널 존은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호와 기둥의 외부의 연장에 의해서 구성되는 보호 기둥 접합부의 플랜지 영역이다. 했는데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지금 보호 기둥이란 말이야. 보호 기둥. 자, 여기 기둥이 있었고 보호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보호가 지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해 준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 모멘트가 여기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지금 봐봐. 관통하는 보호와 기둥의 외부, 이 보호와 기둥에 있어요. 기둥의 외부에 연장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 판을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지금 이렇게 돼 있었겠지. 판이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 있었겠지. 되는데 구성되는 플랜지 영역이다. 이 플랜지 영역 아니잖아. 응? 플랜지 영역 요거는 지금 다이어프램이에요. 약간 스티프너 역할을 하는 거지. 스티프너 역할을. 그치? 근데 패널 존이라는 거는 이 기둥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패널 존이라 그래. 그래서 이때는 뭐 힘을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지금 받고 있는. 얘를 지금 패널 존이라 그래. 얘. 알았죠? 예. 이 기둥의 외부 영역입니다. 기둥의 외부 영역. 플랜지 영역도 아니고. 그죠? 압축 패널에 통해서 충격을 전달하는 영역이다. 아니지? 우리가 지금 충격을 전달하는 건 맞지? 예. 근데 패널 존은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틀린 말. 근데 사실 1, 2, 3번이 다 맞아요. 그럼 4번은 새로 나왔지만 뭐 여러분들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말은 어려운데 그렇게 요령을 조금 피워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 나온 문제들은 약간 좀 요령이 조금, 그리고 약간 그 눈치, 약간 그리고 센스. 눈치를 좀 좋은 말로 하면 센스죠. 예. 좀 감각이 있는 친구들, 예. 좋지. 이런 분들 조직생활 잘합니다. 예. 미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 이런 분들. 자, 18번. 자, 조조식 구조의 용어. 이번 용어 또 나왔네요. 네, 용어. 자, 대림벽, 교차하는 내력벽. 겹은 우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 그지? 예. 한 겹, 벽에 서 있으면은 한 겹, 두 겹, 세 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께 방향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한 겹, 두 겹,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되는 거지. 겹이지, 겹. 두께 방향으로. 그치? 길이 방향이 아니라 격체이다. 자, 테두리 보는 보강부재죠? 어디에 설치되는? 가장 상부에 설치되는. 수평 부재죠? 보강되는. 자, 비보강 기둥은, 두께의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둥이니까, 단면 치수가, 좀 이렇게 볼까?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기둥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두께라고 했을 때, 짧은 변을, 이걸 두께 T라고 했을 때, 두께의 수직인 방향은 지금 이 부분이겠지? 이 T의, 뭐 이걸 C1이라 그럴까? 이걸 C2라 그러고, C2는 T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넘지 않는 이하인 그런 부재입니다. 그래서 앞을 이걸 여기다 적었습니다. 다시. 자, 기둥 부재 하나 그려주고, 자, 이걸 우리가 두께라고 했을 때, C1을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수직인 이 길이는 C2인데, 이거는 두께의 3배를 넘지 않는, 이걸 우리가 비보강 기둥이라고 한다. 비보강 기둥.
왜 틀렸죠? 네. 마찬가지 이것도 1, 2, 3번이 맞습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17번, 18번은 너무 똑같은 문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두 문제, 진짜 센스 있는 친구는, 야, 이거 또 같은 방법을 동원하면 두 문제는 그냥 꽁으로 먹고 들어가겠네? 하겠지. 하지만 그거는 요령입니다. 예, 실력으로 극복해야지. 자, 19번.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단면에 기둥형 부재가 있는데 A점에서 수직 하중이 작용한다. 그럴 때 최대 응력, 축하중이겠지? 응력 맥시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지금 1m에 1m입니다. 1m에 1m인데 지금 도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중이 여기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X축, 우리가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했을 때 X축 끝단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점에 지금 하중이 얼마야? 20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이. 킬로뉴턴. 근데 그때 이 사이즈가 0.5에 0.5래요. 단위는 다 미터고요. 그래서 최대 응력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위 변환을 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일단 축하중에 의한 단면적 대비 힘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지금 이만큼의 거리 편차가 발생하겠죠. X축으로. 그러니까 1축 방향의 편차겠지. 그러니까 X축으로 대한 편차. 예. 그래서 단면계수 X축에 대한 모멘트 맥시멈을 더할 건지 뺄 건지 하면 되겠지. 근데 축하중은 마이너스 방향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만 표기해주면 돼. 뭐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절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절대값이란 말이야.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가게 되면 최소값이 나와버리겠지. 아니면 이걸 플러스로 만들고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연결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이걸 플러스로 할 건지 마이너스로 할 건지 그거는 이 값에 따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는 거야.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플러스로 할까 이거?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다 됐네. 뭐야? 단면적이 우리가 1제곱에 1제곱, P가 20 플러스 모멘트가 20 곱하기 떨어진 거리 0.5죠? 그지?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리고 단면계수는 뭡니까? 6분의 BH의 제곱이죠. 근데 B도 1, H도 1. 그러니까 1의 제곱이네. 그지? 1의 1 곱하기 1의 제곱에 6분의 1인데 6분의 1 번부수니까 곱하기로 넘어가고. 뭐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거 20 플러스 20의 절반 10, 60 하니까 얼마야? 킬로뉴턴. 응력이니까 퍼 미터의 제곱 80입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입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는 그런 형태. 됐죠? 근데 이게 만약에 2축이다. 2축. 그러면은 여기다가 Y축에 대한 근데 사실 이게 X축, Y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얘는 지금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면은 X축에 대한 단면계수라든지 Y축에 대한 단면계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치? 똑같잖아, 두 개가. 근데 이제 편심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지. X축 방향을 Y축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이건 라멘 구조인데, 라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전 부재 길이에 걸쳐서 재질 단면이 동일하고, 선형탄성 고동을 하고 있고, 자정은 무시해라. 해놨습니다. 자, 라멘이 그냥 단순보형 라멘입니다. 단순보 형태의 라면. 그리고 여기 A점, B, C, D고, 이 점이 우리가 2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모멘트가 60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MC가. 단위는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 요거 길이는 얼마면? 길이는 3m, 6m. 이 길이가 3m.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A 지점, B 지점의 수직 발력을 구해야 되겠고요. 이 지점의 모멘트 절대값을 크기를 구해야 되겠고요. CD 부재는 인장인지 압축인지 뭐 봐야 되겠네요. AC, BD 부재는 힘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일단 지점 발력부터 구해야 되는 거지, 맞지? 이거 두 개. 지점 발력을 구해 봅시다. 지점 발력. B점을 0으로 놓고 합력은 0. 자, 우리가 힘의 크기는, 발력의 크기는 상향, 측면, 이게 보죠. 이게 요 VA, VB, HA 봅시다. 이렇게 모멘트는 없죠. 힌지니까. 자, HA는 어차피 0이겠지. 뭐 수평력이 없으니까. 자, VA 6m만큼 떨어져 있고 시계 방향 플러스. 그리고 저 모멘트가 지금 60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이제 60km 보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쭉 가다 보면은 뭐 별거 없죠. 예, 없죠. 0. 이게 합이 0이잖아요. 따라서 VA는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수직 방향, 플러스 방향을 봤는데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내리는 힘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A 지점이 이렇게 내리는 10이 작용하고 있으면 여기는 올리는 10이 있겠지.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제로가 돼가지고 평균과 망력식이 맞지. 자, 지점 발력 구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볼까? 자, A 지점, B 지점에는 수직 발력만 갖고 있다. 맞지? 얘는 내리는 수직 발력, 얘는 올리는 수직 발력. 그래서 요 힘이 이제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럼 결국엔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A 부재, 이 AC 부재는 지금 이거는 인장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이 힘이 결국에는 이게 작용하겠다고 보고, 이걸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얘는 압축제이지, 지금. 압축제. 그래갖고 AC 부재는 압축 부재, BD 부재는 AC 부재는 인장 부재, BD 부재는 압축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힘 모멘트? 자, HA가 일단 0이죠. 지워버려. 지워버리면 지금 이 자유물체들을 다 따지고 봤을 때 자, AC 부재만 따져 봅시다. 이게 되지. 이게 C점이고 이게 A점이고 지금 여기서 이 10이라는 힘밖에 없죠. 그렇죠? 힘 모멘트 있어 없어? 이 지점 힘 모멘트 있어 없어? 이 지점 있어 없어? 없어. 힘 모멘트 없습니다. 왜? 만약에 이런 힘이 있다 하면은 HA가 있다 하면은 HA 곱하기 얘가 이렇게 돌릴 거니까 있었겠지. 근데 지금 없어요. 없잖아, 얘가 없으니까 얘는 없는 거야. 그냥. 힘 모멘트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BD도 없지, 모멘트가. 4번은 일단 오케이. 1번 오케이. 그럼 이거 두 개 남았잖아. 그치? 자, 이 지점의 모멘트를 구해볼까? 이 지점의 모멘트. 자, 이거를 이 지점을 잘라. 여기서 지금 10 땡기고 여기 60 있고요. 뭐 반대로 해도 돼요. 올리고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풀었으니까 우리의 스타일을 고집하자고. 응? 자, 이럴 때 M 이점은 이 힘에 대해서 이 10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돌리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3m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60이지. 얼마야 합이? 30kN. 미터. 이 점의 모멘트는 30이다. 이거 맞네. 오케이. 자, CD 부재는 인장력을 받고 있다 했는데, 자, 생각을 해봐. CD 부재가 이 평부재예요. 지금 고부재야.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밑에서 당기고 여기 위에서 올리고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모멘트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만 따지고 봤을 때 얘는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휘긴 하겠지, 이렇게. 사실 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마 휠 거야. 이렇게 휠 거야. 이렇게 휘는데 얘는 모멘트가 있는 거고, 인장력, 압축력 그런 거 없지. 단순히 있다 하면은
전단은 있겠지, 전단. 그치? 전단.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C3번도 이제 맞는 부제고, 맞는 설명이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휨 모멘트법 한번 작도 한번 해볼까? 진짜.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지고 뭐 축방향력도 뭐 전단력도 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각각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우리가 얘는 잡아 당기고 얘는 이 B라는 힘이 이렇게 들리니까 얘는 인장제라 그랬지? 그러면은 인장제니까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겠네. 그치? 이만큼의 힘. 그리고 BD는 압축제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뭐 잡아당기고 있는 미는 힘이 없잖아. 잡아당기고 미는 힘이 없잖아. 그래서 압축이냐 인장이냐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밴딩 모멘트. 밴딩 포스, 그냥 쉬어 포스, SFTG야 이게. 또 오래 쓰니까 오랜만에 쓰니까 좀 이상합니다. 자, 전단력 같은 경우에는 자 수직부진 전단력 없죠. 횡력이 있었으면 있었을 거야 이가. 근데 이게 없잖아, 그지? 전단력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도 없는 겁니다. 전단력을 적분하면 모멘트잖아. 근데 전단력을 적분해도 어차피 0이잖아, 그지? SFT도는 지금 이 A 지점에서 지금 올리고 한다 했으니까 전단력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올리고 갔다가 올라가고. 그치? 뭐 이런 스타일이겠네? 이런 스타일. 그래서 전단력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BMD도는 아까 우리가 이 수직 부재는 모멘트가 없다겠고 여기에서 C점에서 60만큼 올라가 버리잖아. 60만큼. 그리고 아까 이 지점에서 30이었잖아. 30.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봐봐. 이 지점 여기를 딱 잘라놓고 봐봐. 그럼 요걸 봐봐, 요거는. 모멘트가 있어, 없어? 없지. 0이잖아, 모멘트가. 그래서 그림 좀 이상한데, 다시. 좀 과하게 그렸어요. 흥분해가지고. 여기는 60이고, 30이고, 0이고. 그치? 60이고, 여기는 30이고, 0이다. 네. 시계 방향 돌리기 때문에 플러스 모멘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AFD, SFD도, BMD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응?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스타일, 모멘트에 걸렸다는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하고 약간 거부감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얘는 그냥 상수고거든, 상수.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것만 해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상수값이야, 정수값이야. 계산해야 될 값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응? 별거 아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20문제를. 1시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고 좀 홀가분해진 것도 있고,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막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이 4월달, 5월달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4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쉬세요. 예, 좀 쉬시고, 5월달 조금 이제 준비해야지. 이제 면접 준비해야지. 구술 2차. 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을 그냥 경험 삼아 봤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비 주무관님들, 그런 주무관님들은 이제 이번 시험을 계기 삼아서,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용기와 희망을 좀 가지십시오. 예.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렇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문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상이고 스타트 선상이고 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그 이제 노력의 결과값이거든요. 결국에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맺지 않았을까. 25년도 준비했던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친구분들도 우리 주무관님들도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26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